10월 1일 아침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250km 떨어진 역사적인 도시 야로슬라블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용의자는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속의 장거리 가미카제 드론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는 체계적으로 공격을 받았으며 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크렘린의 선전 기계는 이례적인 침묵에 빠졌다. 국영 텔레비전은 사건을 사소한 기술적 결함으로 묘사하려 했지만 지리적 위치가 확인된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비디오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하늘은 전쟁만큼이나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그리고 예상했던 부인 대신 러시아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고백이 나왔다. 야로슬라블 주지사 미하일 에브라예프가 카메라 앞에 서서 그 역사적인 말을 했다. 텔레그램 채널에 발표된 공식 성명에 따르면 오늘 이 지역에서는 드론 공격이 기록되지 않았다. 화재는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작동의 설명이나 과실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주지사는 사고라는 단어를 신중히 피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명백히 사보타주를 지적했습니다. 이 설명은 크렘린의 불가능한 전략적 딜레마를 드러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가지 재앙 시나리오만 있었고 푸틴은 덜 굴욕적인 것을 선택해야 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수십억 달러짜리 S-400 시스템으로 보호된 다층 공중 방어망을 뚫고 700km 거리를 넘어 국가의 중심부에 있는 전략적 시설을 타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며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크렘린의 신화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조직화된 적 요소, 즉 유령 군대가 FSB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할 지역 내에서 자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파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방첩 실패의 증거였고 국내 전선이 붕괴되었으며 국가가 자국 시민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크렘린은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차갑고 계산된 선택은 군사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부 반란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러시아 내부 전선의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를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에브라예프 주지사의 말은 불뿐만 아니라 푸틴 정권의 정당성을 삼키는 불길도 부추겼습니다. 사보타주범들이 노린 슬라브네프트 야노스 시설은 러시아의 산업 및 군사력의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선택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5개의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였으며 러시아 전쟁 기계를 먹여 살리는 주요 동맥이었다. 이 행위의 배후자는 단순히 시설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물류 동맥을 끊으려 했다. 왜냐하면 야노스 정유소는 단순한 전유소가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의 대성당이자 산업 거인이었기 때문이다. 연간 원유 처리 용량이 1,500만 톤인 이 정유소는 러시아의 5대 전유소 중 하나로 국가 전체 정제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일 시설이 11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광대한 국가의 연료 수요의 거의 20분의 1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야노스를 주요 목표로 만든 것은 그 크기보다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과 전략적 중요성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일반적인 휘발유나 연료유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전쟁 기계와 산업 사회에 가장 필요한 고부가 가치 제품의 중심지였습니다. 시설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야노스는 T-90M과 같은 현대 전차 및 장갑차의 정밀 엔진에 필요한 고품질 유로 5 표준 디젤 연료의 주요 생산자 중 하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Su-34와 Su-35 같은 현대 러시아 공군 전투기에 필수적인 항공유의 상당 부분을 공급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설이 영하 30도에서 40도에서도 얼지 않는 특별히 조제된 겨울용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시설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대의 물류 트럭과 장갑 부대가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도 계속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시설의 소유권은 그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크렘린과 푸틴의 가장 가까운 올리가르히들이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목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한 타격이었다. 공격 후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된 목격자 비디오와 사진을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들이 검토한 결과 상황은 단순한 드론 공격 이상임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자들은 쉽게 수리할 수 있는 대형 원유 저장 탱크와 같은 시설의 무작위 지점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그들은 시설에 가장 민감하고 복잡하며 대체 불가능한 핵심을 공격했습니다. 정유 공장을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가동 중단시키려면 중요한 처리 장치를 타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종종 서방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매우 복잡하고 첨단 기술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과된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이러한 부품을 자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야로슬라블의 파괴자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표로 삼은 장치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부품들이었습니다. 원유를 고옥탄 가솔린으로 변환하는 촉마의 분해기, 디젤 품질을 향상시키는 수소 압축기, 항공유 생산에 중요한 계질기 튜브. 이 중 하나의 장치에 손상이 가해지면 전체 생산 체인이 중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 압축기가 손실되면 전체 유로 5 디젤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 부품을 수리하려면 전문적인 기술과 자재가 필요하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품이 완전히 파괴되고 제재로 인해 교체품을 구할 수 없다면 그 생산 라인은 영구적으로 중단됩니다. 야로슬라블의 화재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시작한 이 에너지 억제 작전은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최소 17%를 제거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38%입니다. 키리시에서 볼고그라드까지, 시즈란에서 투압세까지 수십 개의 정유소와 터미널이 이전에 타격을 받아 생산이 중단되고 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시스템은 이러한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이미 빈혈 상태가 되어 여유 용량, 유연성, 위기 대응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야노스와 같은 거대 시설의 손실은 현재의 연료 위기를 군대와 민간인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붕괴로 바꿀 수 있는 배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야노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러시아 전역에 퍼지는 공황의 물결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기는 이제 전선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일반 러시아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BBC 베리파이와 로이터와 같은 출처에서 검증한 비디오들은 주유소에서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점령된 크림반도까지 30개 이상의 지역에서 휘발유 판매가 배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한 주유소 관리자는 상황을 1990년대의 초인플레이션 위기와 비교하며 1993년 이후 이런 위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유소가 손실을 감수하기보다는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국 시민과 군대에 연료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불길 너머를 보면 붉고 검은 영희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반란과 절망으로 몰고 갈 조용하지만 격렬한 내부 권력 투쟁도 보입니다. 이 전쟁은 정유소의 굴뚝이 아닌 전선에서 1000km 뒤에서 싸워질 것이며 국가의 우선순위 목록, 기업의 현금 순환, 기차 일정, 탈취된 트럭 창고, 데이터 기반 보안 정책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연료의 정치화입니다. 국가는 군사 공급의 우선순위를 법적으로 확대합니다. 일시적인 결정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영구적인 체제가 됩니다. 우선 소비자 지위는 장갑 부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부 보안, 전기 생산, 전략적 운송으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연료는 시장 상품이 아니라 절차적 상품이 됩니다. 절차적 상품에는 두 가지 자연스러운 동반자가 있는데 바로 암시장과 뇌물입니다. 서류를 통해 배급될 때 주유소의 리터는 가치를 얻습니다. 서류 작업이 가격을 대체합니다. 행정부의 새로운 예외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익의 원천이 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산업의 미세한 맥락입니다. 연료는 엔진에서만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페인트, 용재, 고무, 아스팔트의 화학에 순환합니다. 품질 좋은 용재가 없으면 인쇄 및 포장 라인이 흔들립니다. 약한 아스팔트는 고속도로에 일찍 균열을 가져옵니다. 저유황 디젤이 없으면 중장비는 필터 막힘과 예비 부품 부족을 겪습니다. 물류의 지연은 재고 비용과 폐기율을 증가시킵니다. 저품질로 인한 폐기물은 회계에서 정상 손실로 기록되지만 피로는 체인에 축적됩니다. 이 피로의 정치적 번역은 조용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공식 가격은 통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용성은 감소하고 품질은 저하되며 대기 시간은 길어집니다. 대중은 이를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연방의 내부 기계에서 또 다른 한계점이 나타납니다. 지역 행정부는 연료 할당 문제를 중앙과의 협상 도구로 사용합니다. 중앙은 질서와 안전을 조건으로 할당량을 늘립니다. 그 대가로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중심 주변 관계에서 충성 경제를 만듭니다. 충성이 할당보다 우선시될 때 인재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실력은 대기 목록에 놓입니다. 이 미끄러운 경사는 지역 엘리트들 간의 마찰을 증가시킵니다. 보안기구는 중재자의 이례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국가가 보안 본능에 의해 움직여 자체 경제를 압박합니다. 시장은 보안 본능에 의해 움직여 가려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사람들의 노동과 사회적 인구 통계의 격차를 만듭니다. 연료가 운송 부문을 질식시키면서 도시 간 노동 이동이 둔화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직장에서 직장으로의 전환 시간이 길어집니다. 임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합니다. 부업이 표준이 됩니다. 주택과 식품 인플레이션이 취약한 가계 예산을 빠르게 잠식합니다. 이주는 외부에서 내부로가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증가합니다. 교육받은 젊은이들은 원격 근무를 통해 외국 고용주와 연결됩니다. 두뇌 유출이 가속화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보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생산성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민적이고 경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 및 안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참모총장 올렉산더 시르스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는 전선에서 러시아 군대의 물류를 직접적으로 마비시키는 전략적 위기입니다. 탱크, 장갑차, 보급 트럭은 움직일 디젤 연료가 없으면 금속 더미가 됩니다. 연료 부족은 작전 속도를 늦춥니다. 작전 속도가 느려지면 지휘 계층은 화력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연료처럼 화력도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탄약 비축은 다른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소수의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필수적입니다. 소규모이지만 효과적인 팀, 전자전 및 무인 시스템의 중요성이 현장에서 증가합니다. 이러한 진화는 전선 뒤의 에너지 노드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것이며 더 보이지 않고 정교한 방법으로 증가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갈등은 엔진의 굉음보다 데이터의 윙윙거림에서 더 많이 들립니다. 연료 위기는 선전의 두 가지 경로를 제공합니다. 첫째, 외부의 사보타주와 내부의 배신이라는 이야기. 둘째, 글로벌 시장과 금수 조치 음모라는 이야기. 첫 번째는 마녀 사냥을 부추긴다. 두 번째는 피해자 자본을 부풀린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이것은 마녀 사냥이며 내부 배신입니다. 이러한 선택지는 선전에는 적합해 보이지만 상황은 훨씬 더 깊고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보타주를 실행했을까요? 크렘린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러시아어로 말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의 중심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지만 크렘린의 내부 보안 보고서에 경종을 울리는 저항의 전쟁입니다. 아나르코 공산주의 전쟁 조직과 같은 단체들은 시베리아의 군대를 지원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노선을 목표로 한 사보타주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크림반도를 기반으로 한 파르티잔 운동, 예를 들어 ATESH는 군사기지와 보급 창고에 신비로운 화재를 일으키고 러시아 내 철도 노선을 무력화했습니다. 윌슨 센터와 CEPA 같은 싱크탱크의 보고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백 개의 군 모집 사무소가 불타고 철도 신호 상자가 파괴되었으며 보급 호송대가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보면 러시아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조차 권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불안한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문서화된 파르티잔 행동의 존재는 야로슬라브에서의 사보타주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서사적 공생입니다. 과거의 빨치산 행동은 야로슬라블 이야기에 신뢰성을 부여하며 야로슬라블의 대담한 성공은 미래의 빨치산 행동을 장려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야로슬라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러시아 군사 교리의 핵심에 있는 어두운 개념, 반사적 통제를 탐구해야 합니다. 소련 수학자 블라디미르 레보프에 의해 개발되어 러시아 정보기관의 초석이 된 이 이론은 특별히 준비된 정보를 제공하여 적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기술입니다. 적의 사고 과정을 반영함으로써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음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로슬라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크렘린이 이 교리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크렘린에 대항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보타주자들은 크렘린을 반사적 통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드론 공격을 인정하는 군사적 취약성과 사보타주를 인정하는 내부 반란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두 가지 나쁜 선택지만 남겼고 크렘린은 나토에게 우리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덜 해롭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독트린이 그들 자신에게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브세예프 주지사의 강제 자백은 러시아 국가의 기초를 흔든 3단계 심리적 붕괴를 촉발했습니다. 이 붕괴 중 첫 번째는 제도적 편집증이었습니다. 주지사의 성명은 FSB 내에서 마녀 사냥을 촉발했습니다. 이제 모든 기술자, 모든 노동자, 모든 경비원이 잠재적인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도구로 러시아 보안기구가 내부로 향해 스스로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대신 그들은 내부의 유령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내부 경쟁과 불신을 부추겨 FSB의 효율성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사기의 붕괴입니다. 일반 러시아 시민에게 이것은 전쟁이 더 이상 텔레비전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도시에서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공식 여론조사는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80%라고 보여주지만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행한 인터넷 검색 데이터에 기반한 독립적인 분석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대중의 사기가 최저 수준임을 드러냅니다. 우울증, 공황 발작, 전쟁 탈출과 같은 용어에 대한 검색량은 크렘린이 통제할 수 없는 진실을 속삭입니다. 야로슬라브의 화재는 승리 선전에 대한 믿음을 죄로 만들었고 전쟁의 대가를 이제 멀리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치르게 될 것임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반란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당국의 어떤 이야기나 고백도 주유소의 줄을 줄이지 못할 것이며 조용한 내전을 부추길 것이다. 이 행동은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다른 저항 세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취약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저항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체제에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로슬라브의 화재는 단순한 정유소 공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크렘린이 기반을 두고 있는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서사, 즉 군사적 무적성과 국가적 단결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푸틴은 이 두 기둥에 기반한 권력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로슬라브에서 그들은 하나를 희생하여 다른 하나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그들은 세계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정권의 기초에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내부 붕괴를 경험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다음 불꽃이 어디서 언제 올 것인가입니다. 야로슬라브에서 불탄 것은 단지 기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푸틴 정권의 무적 신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가 재로 변하면 다시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 다음 분석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